여주라디오 3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더워서 그런지 많이 안 오셨고요. 먼저 박 사장님 오셨습니다. 애들 안 오는 거,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더워 죽겠구만, 지금. 영 사장부터 박 사장입니다. 네, 조 선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저희가 실명을 잘 안 써서. 예. 예, 뭐 이렇게 닉네임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닉네임은, 돌부처라고 하는. 돌부처, 예. 네, 오늘 돌부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에어컨을 못 틀어서요, 요새. 정부에서. 사실 그 사건의 요지는 지난 정권에서, 원자력 마피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자력 마피아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돈 주고받고 막 그러다가 그걸 다 먹고 꿀꺽하고서 부속을 가짜를 집어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10개가 멈췄네요. 그럼 10개가 멈췄으니까 당연히 부족하지. 근데 그거를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왜 나는 시원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막 너무 더워서 40도가 넘다 보니까 하루에 막 7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막 더위 먹어서 7명이 죽는데 지금 우리가 에어컨을 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켜야 된다고 봐요. 일이 안 돼, 일이. 예, 일도 안 되고 막 짜증이 나갖고 만약에 전력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폭염이 계속 진행됐다면 정부에서 어떤 보건상 문제를 했을 거냐면 외부에 나가지 말고 시원한 그늘에 있어라, 실내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사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애국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뭐 그냥 다 이걸 애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이거 솔직히 나쁘게 얘기하면 한번 블랙아웃 되고 그 사건 일으킨 애들, 원자력 발전 돈 먹고 막 지네끼리 막 장난친 애들을 다 집어넣어야죠, 지금. 그게 큰 문제로 이슈가 돼야 되는데 애국하는 사람들이 막 전기를 절약해, 지금. 지금 이제 뭐 계약을 이제 하는데. 지금 애들 막 더워서 죽을라 그래. 학생들 거기 더우면 공부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강릉 쪽은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학교 왔다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거 안 되니까 다시 방학. 그래갖고 3일 동안 또 방학 연장했어요, 강릉 쪽에. 더 화가 나는 건 원자력 발전소 부품 이게 해먹은 그 사람들이 큰 돈을 해먹었어야 되는데 사실 부품 갖고 따져보니까 몇 천만 원 안 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6천만 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세상에 6천만 원 먹자고 전 국민을 이렇게 고생시키라 해서 우리 이제 어제 사무실에서 얘기하면서 걔네들 어떤 벌을 줘야 되나. 6천만 원 먹은 거 갖고 뭐 징역을 살아야 얼마를 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땡볕에 3일 동안 저기 호수아비하고 서 있게 하자고. 자꾸 호도하는 게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절약 안 하는 사람, 더워서 에어컨 킨 사람이 이거는 매국노가 되는 상황으로 자꾸 이제 방송에서 나온단 말이죠. 난 아닌 것 같고. 당당하게 에어컨을 계속 틀 테니 나는 뭐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더워 죽겠어요. 에어컨 틀 거야. 나보고 뭐라 하지 마. 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거래를 하면은 쫓아서 거래하면 적당한 마진을 다 붙여서 이렇게 또 서로가 또 이게 다 이게 알고 짜고 팰 때는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벌어먹으면 되지 얼마나 더 해먹겠다고 그것까지 해먹고 그래. 근데 참 국민이 전기 가지고 이렇게 전 국민이 불편한 거 알고 나면 우리 여주 같은 경우 지금 저번에도 한번 다룬 발전소 문제도 있는데 이제 반대 명분이 이렇게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야. 전기 없으면 니네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반대하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기주의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려버리니까 참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현상을 가지고서 몰아쳐버리면 이게 여론의 흐름으로 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렵겠다, 참. 근데 화력발전소 찬성하는 지역이 여주밖에 없더라고요. 전국에 한 20몇 개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세계적으로다가 사실 이제 안 하는 추세잖아요. 한국에서만 유독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환경이라는 문제로 가면 역주행하고 있는 건데. 원자력도 하자고 난리인데 뭐 화력이야. 역주행하는 거에서도 여주만 더 특이하게 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참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0번에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있기 전에
300번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29번의 경고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기억나시죠? 성수대교 붕괴된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해에 삼풍백화점 그때도 그 전부터 계속 징후들이 나타난 거예요. 막 이렇게 건물에 진동이 온다든가 또 뭐 균열이 간다든가 계속 징후가 있었고 사람들이 겁이 난다, 건물 이상한 것 같다고 계속 그 사장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돌아봤을 때 지금 여주에서 지천이 계속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본류에 있는 다리들이 괜찮은 거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그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대강 공사 하면서 이미 밑으로 많이 파고 들어갔잖아요. 4m인가 6m인가 지금 여주는 팠는데 그때 보강공사 하고서 공사를 한 게 아니에요. 보강공사를 계속했죠. 계속 균열이 난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본류에 있는 다리들은 보강공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홍수 시기가 좀 지나면 좀 잠수부를 투입해서라도 지금 그 다리 교각들이 안전한 건지 이걸 한번 꼭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그때 이양진 집행위원장 모시고 와서 얘기할 때 여주 같은 경우에는 안반층이 있어서 3m를 갖다 팠다 그랬지 아마 3m. 그러니까 지금 교각도 네. 밑으로 다 3m가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무조건 내려간 거죠. 교각이 지금 붕 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죠. 또 세면대 저기 어디처럼 또 한 1000대 레미콘 갖다 보여야지. 여주군청의 그 게시판에 올라온 걸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하리 402-10번지 에덴빌라에 그 하수구 뚜껑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빠지기 쉬워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입주 때부터 빌라 맞은편 대양 전기 앞 도로 하수구 뚜껑이 없어 안전상 문제가 있겠다 싶었는데 군에서는 1년간 넘게 하수구 뚜껑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술 취한 취객이 지나가다가 그쪽으로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늦은 밤 저도 그쪽에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무심결에 발을 헛디지는 않을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큰 돈 안 드는 거니까 좀 빨리 해주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요. 황모모님이 그 4대강 사업 이후 여주군 다리 5개 붕괴됐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에 대해서 뭐 글을 좀 올리셨어요. 이게 좀 욕들을 많이 있고 흉노척사운동본부님이란 사람이 올린 기사에 대한 댓글입니다. 여주에 사는 개 돼지들아 땅값 올라간다고 4대강 글이 찬성하더니만 꼬라지 참 좋구나. 씨벌놈들아. 복구비는 너희 개돼지들 호주머니 돈으로 해라. 한반도 한민족의 긍지는 어디려 가고 경상도 흉노족들 종질 노예질이나 하는 개돼지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4대강 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에 이제 댓글을 또 어떤 분이 또 욱해서 또 다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위 내용은 다음 연합뉴스에 4대강 사업 이후 여주군 다리 5개 붕괴됐다는 기사에 딸린 댓글입니다. 고향이 여주인 사람으로서 댓글에 화가 나 여주군청이 댓글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다 뭐 달성지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 4대강 저번에 왔을 때 네. 인정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요? 정부에서 예. 이거 역행 침식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게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 자꾸 역행 침식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근데 인정 안 해요. 역행 침식이 모래가 쓸려 나가는 게 아니라 유속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싹 둘러봤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무너진 다리들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하다리도 가봤어요. 그 하다리 앞쪽에 하천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착각하고 이분들이 국토부에서 자꾸 이제 말을 이상하게 하는 게 이분들은 모래 침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모래가 빠졌으니까 모래가 거기까지 빠져나갔나 안 나갔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유속이 빨라져서 옆에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역행 침식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이분은 저희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욕 먹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여주군에서 한 짓이 있어서 여주 주민들이 한 짓이 있어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 먹어야 되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20년 지나도 이건 원죄처럼 딱지로 붙어 있을 거예요. 여주 하면은 아주 전국에서 욕 먹는 대상으로 아주 찍힌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거기다 막 똥 뿌리고 사람들 테러하고 그랬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그걸? 욕 먹어도 쌉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말이에요. 이건 방법 없어요. 네. 시간이 해결입니다. 아, 이 시간도 해결 못해요. 난 이거는 빼줘. 완전 난반 됐어. 보 열고, 보 열고. 근데 보를 열어서 물을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면 이미 깊게 팠으니까 유속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강에. 지금 보를 막아놨을 때보다. 그럼 물 흐름이 더 빠르면 역행 침수가 더 빨리 일어날 거 아니에요. 더 되면서 그게 오히려 이제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복구되는 시간까지는 계속 역행 먹는 거죠. 침수 피해가 더 커지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보를 열어서 이 강이 정상화될 때 그 시간까지는 피해액이 더 커. 이게 그래서 오히려 보를 개방하라 그랬다가 피해가 더 커진다고 또 욕먹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봤을 때 무슨 뭐 군수님이야 그때 저거 한 사람들이 나가서 뭐 그 석고대제 하는 퍼포먼스라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마음이 돌아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 국민들한테 아주 욕을 그냥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버스 문제 좀 잠깐 박 사장님이 한번 70 버스 번호 건의 드립니다. 김땡땡님이 8월 6일 날 올려주신 글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업무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만사항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사는 곳이 여주읍내이다 보니 버스를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용을 합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을 가다 보면 어떤 버스가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간표를 알고 미리 나가서 기다려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살다 보면 꼭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111번 버스처럼 현재 버스 앞 부분에만 달려있는 번호판을 버스 옆면하고 될 수 있다면 옆면에는 어쩔 수 없지만 뒷면에라도 달아주시면 안 될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앞면에 꽂아 쓰는 번호판을 뒷면에도 달아서 꽂았으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한번 신중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여주시로 신격도 되었는데 서울, 수원 같은 대도시처럼 넉넉한 버스 증표는 어려워도 이런 사소한 편의성 정도는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과 빠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옆면에 번호가 없어요? 옆면은 없어요. 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민들이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시외버스 탈 때 보는 거 그것만 봐서 그랬나? 답변이 나왔습니다. 8월 9일 날. 기아의 소중한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여주 시내버스 차량 앞면에 노선버스 및 행선 안내 전광판을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측면과 후면 설치는 향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2750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타고 다닐 때 버스 다 옆면에 번호가 있었는데 그러면 버스 정거장에서 있다 버스 올 때 앞면 못 보면 앞에 가서 본 다음에 맞나 확인하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일요일 날 사실 저기 터미널 앞에서 버스를 한번 타려고 했다가 앞에 번호 보고 이거 봤다가 근데 앞에는 사실은 조금밖에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는 많이 써 있잖아요. 옆에를 봤다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번호까지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번호판 교체를 하지만 꼈다 이렇게 뺐다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 뭐 검토가 아니라 답변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로 답변이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럴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라는 건 이게 뭐냐면은 측면과 후면 설치는 향후 검토한다 그랬으니까 요번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네요. 경기관광구가 통일대기 전국 종별 여자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관광구가 옛날 창명이죠. 예. 그리고 더불어서 그 페어플레이 상도 함께 받았다고 하고 서지연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 그다음에 결승에서 득점한 윤한경이 득점상, 그리고 무실점을 기록한 최혜진이 골키퍼상을 김예진. 김예진이구나. 김예진 학생이 골키퍼상을, 그리고 깨끗한 경기로 멋진 모습을 보여준 박한솔 학생이 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기 감독, 배수경 코치가 지도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여자 축구의 메카야 이제. 그러면 이거 상이나 사고는 거의 다 받은 거는. 예. 뭐야? 여주 이제 뭐야? 축구가 다 먹어. 경기관광고 축구부 만들면서도 이제 여주대학교하고
이렇게 쭉 이제 어떤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렇게 좀 회사로 치면 수직 계열한데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진로를 뚜렷하게 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됐다 그랬는데 이 중학교 축구부도 만들어야 되겠네. 만들어야죠. 초등학교도 많이 만들어갖고 공부 안 되는 애들 공이라도 뻘뻘 차지 뭐. 지역에 뭐 남자들은 힘들어도 여자 새로운 미개척 분야라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여주의 이름을 내니까 좋긴 합니다. 아, 여주는 고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주는 양궁도 여자고 네, 이제 축구도 여자고 버스마트는 아무튼 여주가 원래 여자들이 좀 뭐죠? 왕비가 뭐 9명인가 7명인가 뭐. 네. 여주교육지원청 민원 만족도 최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납득이 안 가요. 예, 납득이 사실 안 가는데 이거를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7월 국민신문고 만족도 평가 경기도 교육청 전체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돌부처 선생님 어떠십니까 이거? 이게 신빙성 있는 겁니까? 이게 신뢰성 있는 겁니까 이거? 이게 짜고 팬거 아니야? 저도 여기 와서 이 기사를 마이크에 처음 대면서. 이 기사를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이게 그 세부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교육지원청이 민원 만족도 최고 경기도 교육청 전체에서 1위 달성했다. 일단 기쁜 소식인데 작년에 그 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여주군에서 여주 읍내 초중고등학교 성적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하고 할 때 많은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여기 대단히 분노를 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교육지원청이 이 반교육적인 이 군의 상황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옳은가 하고 수차례 질의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끝내 묵묵부답을 해서 많은 학부모들과 지역 학생들을 실망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민원 만족도는 작년 이후로 올 1월부터 7월까지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작년도 분위기로 봐서는 여주교육지원청은 현재 경기도 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과도 정말 배치되는 작년도 여주군의 그 초중고 학생들의 일제고사 성적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인쇄해서 가가오 배포할 때 여주교육지원청은 함구를 했고 여기에서 많은 지역민들과 학생들이 여주교육지원청의 존재 이유를 작년에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작년에 그 학부모들한테 몇 등 이렇게 아니 초중 과정에서 그냥 학력 갖고 공개했어요. 여주군에서 원래 여주는 공부를 안 한다. 학생 이런 기획들한테 취지로 아니. 저기 그 시로 전환시켜야 되는 이유라고 해서 참 현재 김상곤 공부를 안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그 김상곤 교육감님이 가장 우려하는 그리고 반교육적인 모습으로 보는 게 그런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거였는데 왜 그 당시에 여주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도 정면으로 이렇게 위반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는가. 뭐 이걸 무조건 1등 되면 좋다고 하면은 교육을 망가뜨리는 학부모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요거 1등은 네. 일반 행정 종합행정 뭐 예산을 얼마나 잘 썼냐 막 그런 거 갖고 한 건 아니고 내용을 보면은 민원과 관련된 거에서 잘 처리했다 하는 거로다가 하니까 올해 들어와서 여주군 그 교육청에 민원이 별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민원 그래서 자체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민원이 여기 보면은 항목이 불만족 민원 AS 노력도, 민원 처리 성실도, 민원 감축 노력도 등을 평가하는 국민신문고 만족도 평가에서 1등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 종합행정에서 1등했다는 게 아니라 여주군에서 민원을 별로 발생시키지 않게 무난하게 했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여주 이천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혜택이 두 가지네요. 그래서 재난 복구비를 지방 재정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국고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을지훈련에서 이번에 을지포커스에서 이제 이번에 제외됐다는 건 두 가지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걱정했지만, 끼케야 100만 원 주는데, 이게, 100만 원 주는 게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면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국비가 아니라 지방비에서 그걸 분담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지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면, 지자체 장은 좋은 거고, 물론 이게 재난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변화되는 건 없네요. 물론 거기에 오게 지방 재정의 어떤 예산들이 절감되니까 좋긴 한데 짓거리만 하더만. 그러니까 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게 대외적으로다가 이미지상에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주는 수해를 자주 입는 동네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외적으로다가 재난을 당하는 지역이라고 좋지 않은 이미지가 주어지는 거라면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어떤 플러스 되는 게 있어야 이 재난지역 선포를 갖다 감내되는. 왜냐면 이거 조금만 벌어지면 국회의원들이고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리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막 그런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치단체에 있는 돈으로 다 지원해 줄 때 돈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충분하게 보상해 줄 능력이 없거나 보상해 주기 싫을 때 남의 돈 갖고 하려고 이게 재난지역 선포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여주가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이거 좋은 일이다 하려면 여주군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을 때에 지원해 주려고 작정했던 돈이 100억이다. 그럼 그 100억에다가 정부에서 50에서 80%는 총 100억이 들어가는 돈은 50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150억을 갖다가 재난을 입은 사람한테 쓰면은 좋은 건데. 그렇죠. 어차피 100억을 주기로 했다 내 돈 50억 써 주머니에 넣고 남의 돈 50억 끌어다 주는 거거든.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예요. 여주군에서 한다는 게.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다는 걸 대외적으로 크게 떠들려면 수해 입은 사람이 그만큼 많은 수해를 입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다 행정이 처리돼야만이 좋은 거지. 그냥 없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재난지역 선포됐습니다 하고 선언해서 뭐 어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부 마지막 시간에 정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레이더를 막 돌려봤더니 재밌는 기사들이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주간 경향에는 이제 김문수 대권행의 직진,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김문수 도지사 3선 접고 차기 대선 도전. 또 경기 방송이죠. 경기 방송에서는 경기도지사 차기 후보군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김문수 도지사가 이번에 대권을 노리지 않으면 이제 나이가 벌써 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기를 노리기가 좀 힘든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도지사도 이제 꽤나 했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사실 도지사를 계속 연임한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다음 단계는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밖에 없고 그래서 대통령을 이제 출마를 하긴 할 건데 그렇다면 이번 도지사 선거는 안 나오고 아예 몇 년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 나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러나 그 얘기는 미리 꺼내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지방선거 바로 전까지 자기가 나갈 것처럼 계속 할까 안 할까 하다가 마지막에 안 나가는 걸로 하고 정리를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여러 신문에서 나온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경기도지사를 또 누가 나올 거냐? 정병국 국회의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미노로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김문수 도지사가 대권을 나가고 그다음에 정병국 국회의원이 이제 도지사 출마를 하겠다 이런 라인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지금 이미. 그랬을 때 지방 정치에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예, 그렇다면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정병국 국회의원이 도지사 선거를 나간다. 네. 그럼 당장 국회의원 자리 가지고도 또 싸움 나는데. 그렇죠. 아주 줄줄이 사탕으로 나는 게 왜냐면 네. 라인이 바뀌면 정병국이 간다고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됐다 그러면 정병국에다 줄대고 있던 사람 또 다 물먹는 거거든. 아니, 그래서 지금 다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한 사람이 기침만 해도 밑에서는 몸살 감기 걸리는 거예요. 네. 잠 못 자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게 어느 쪽에 줄 서야 되나 그러고. 그래서 물론 거기 보면 열거되는 이제 새누리당의 남경필, 원유철 이런 사람들, 정병국 이렇게 3명 정도가 크게 거론이 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안 나온다 그랬다는데. 네, 근데 남경필은 안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원유철은 나온다 그랬어요. 네, 나온다 그랬고. 그럼 정병국이 나간다 그랬어요. 네, 둘이 싸움이 되는 건데
그러면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사실은 뭐 공천제가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영향력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영향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저번에 그 새누리당 내에서 대권 후보 그 여론조사를 했더니 처음에는 김문수가 1등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김무성이한테 졌더라고. 지금 엎치락뒤치락 둘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은 민주당이 또 날로 먹을 수도 있겠다. 잘만 하면. 저는 민주당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후보가 다 후져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김문수, 김무성 그 후보도 사실 쌈박하진 않거든. 어떤 돌발 변수로다가 아직 시간이 4년 남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김문수는 나갈 것 같아. 김문수는 기다렸다가라도 나갈 것 같은데 김무성이는 좀 그냥 그 앞에까지 바람잡이로다 가지 않을까. 합종 연행을 하겠죠. 그 안에 합종 연행으로다가 새누당에서 이제 하겠지. 나눠먹기를 이제 어떻게 근데 하느냐. 이제 김문수가 박근혜만큼의 지지도를 가져갈 수 있겠냐.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냉정하게 김문수가 뭐고 친다고. 아유,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애들이 언제적 친박이요. 예전에는 친박 하나도 아니어서 여론 따라, 방향 따라다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김문수가 바람을 타면 되는데 아쉽게도 이 서울시장은 전국적인 이슈메이커가 되는데 경기도지사는 인구도 제일 많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슈메이커의 중심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얘기하면 김문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박원순은 알아도. 그렇죠. 그러면은 전국적인 지지도에서 뚝 떨어지면 새로운 애들을 얘네들은 만들어내려고 그런다고. 뭐 오세훈이를 다시 등장시키든 뭐든 새로 만들어내려고 될 거라고. 지금 그 점에서 어느 후보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 정치는 대기업, 재벌이 이제 움직이는 정치가 될 거라고 사실은요. 그래서 삼성이 뭐 현대가 뭐 어느 정치적 파트너를 고를 거냐 요런 점에서 한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삼성의 낙점을 받아야 그렇죠. 되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삼성의 거기 향대가 한 가지만 더 떠들어보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 사실 제일 피부에 닿는 거는 군수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시장이죠 시장. 그렇죠, 시장. 우리 한번 멘트 해줘 시장으로 이제. 예, 차기 시장 문제, 시장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의 현 군수님이 계속 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아예 당론으로도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무공천으로다가.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거 지방자치 그 선거에 있어서 무공천을 갖다가 먼저 꺼낸 게 새누리예요.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먼저 꺼낸 거를 당론 확정은 민주당이 먼저 하면 새누리당이 뒤로 빠져나갈 퇴로가 차단된 느낌이야. 근데 지금 얘네들 새누리가 처음에 선거 전에는 어떤 이슈 차원에서 무공천을 얘기했는데 지금 별로 할 마음이 없어요. 그게 돈이 안 들어오는 왜 돈이 안 들어오는 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돈줄이 잘리고 짭짤하게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아니 돈줄만 잘리는 게 아니라 자기 하부 조직도 잘려요. 그러니까 공천 안 하면 줄을 안 서. 선거 때 쓸 조직을 가동해야 되는데 선거 때 조직도 잘려버리거든. 그래서 말은 먼저 꺼내놨는데 실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나서 밀어붙이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현재 김준석 군수는 자동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고 공천과 관여 없이 나가면 오히려 짐을 덜은 거예요. 왜냐면 공천제로다가 가면은 지금 공천 받는다는 보장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선 공천제 아닌 게 천만 다행인 거지.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무공천제가 맞는 거라고 열심히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지역 여론은 벌써 김석훈수는 아니다라는 게 뭐 근데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탁 떠오르는 지금 공식적으로다가 지금 대놓고 활동하는 거는 아마 지금 김준석 군수가 다시 나온다는 출마 의지 이제 얘기했고 원경희 후보가 얘기했죠. 지금 선거 원경희 후보도 새누리당 아직 당적이 있는 거죠. 당적이 있어요. 당적이었지. 당적이니까 거기도 무공천제를 대쌍술대로 환영하는 거야. 그래야 낙하산이 안 내려오지. 낙하산 내려오면 또 아작인데. 거기는 중앙 쪽에 줄이 별로 없어요. 지역에서만 열심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당 쪽 그 리듬이나 그 생리를 보면은 제일 미련한 짓이야. 중앙 하늘을 뚫어야지 하늘 안 보고 맨날 바닥을 겨봤자 공천 못 받는다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원경이도 그 무공천제로 갔을 때 쌍수르들을 환영이면 새누리당에서 최소한 3-4명은 나오겠다 싶어요. 근데 야당 쪽은 없어.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누가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거기 이 공천제와 관련돼서 흔히 줄을 세우거나 돈의 문제 같은 경우들이 정치 자금에 대한 분들이 여당보다는 사실은 야당이 사실은 돈도 잘려도 더 쫄리는 거거든요. 그래 모션은 사실은 여기 지금 민주당도 뭐냐면 무공천으로 가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갈까요? 어떤 중간에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세게 밀어치면은 가는 거고 그냥 적당히 하는 척 액션만 취하면 그냥 없던 거로 되겠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다음에 안철수 쪽도 보면은 공천원이라는 것들을 안 가지면은 신당을 만들어서 어떤 자기 영향력을 어떤 세력 기반을 구축하기에 별로 좋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안철수는 실패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세력 구축하는 거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이미 안철수가 정계에 들어온 지가 언젠데 지금 안철수라는 이름 석자를 사람들 내려서 잊어먹고 있다고. 그냥 안철수 신당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여론조사에서만 아직 이제 그 무지개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도 민주당이 못하니까 민주당보다 낫겠지 해서 안철수 신당이 그래도 20몇 % 지지율이 나오는데 정치적인 실제 세력으로 갔을 때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예전에 박근혜 대표라는 일개 국회의원으로만 있어도 박근혜 한마디가 굉장히 파급력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대중적인 지지가 넓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철수가 얘기한 게 정치판에서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도 않아. 하물며 기자들도 별로 기사를 안 써버려. 그러면 정치적으로다가 이미 하나의 국회의원으로서가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정치 세력화에서 대선 후보로 나가는 존재감은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북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제 꺾인 거예요. 안철수 신당이 넘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선을 그만두고 내년 이게 뭐냐면 지방선거에 안철수 신당이 어쨌든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본격적인 어떤 시험 무대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사실 공천권 없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게 과연 그 밑으로 얼마나 사람이 오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각 당들이 다 과연 이게 무공천을 이제 시행할지 저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예. 자, 저희가 너무 덥고 덥습니다 정말. 집에 저기 안 쓰는 에어컨 있으신 분들 기증 좀 해주세요. 예, 여기 덥고 그래서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떠들어서 승리하자. 여주라디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돌부처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닉네임을 쓰라고 해서 돌부처라고 그냥 좋아해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주에 들어온 지 한 6년째 지금 여기 여주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 중학교? 예, 중학교입니다. 다 밝히면 조상 나오잖아요. 괜찮습니다. 목소리 갖고 다 알아. 심지어 가도 물증이 없으면 또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 초창기 하자마자 글 쓴 거 봐. 누구누구 탁 써잖아. 사실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것도 있고, 또, 여주 지역의 교육이 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이런 문제들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좀 사전에 말씀드리면, 굉장한 평화주의자시고,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목소리만 갖고도 평화주의자 같아요. 예. 좀 따스한 느낌인데 저는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건조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오히려 제가 듣기는 훨씬 좋습니다. 목소리가. 이런 칭찬하는 분이. 근래 보기 여기선 절대 볼 수는. 이게 칭찬하는 분이면 청취율이 안 올라가요.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못 여쭤볼 것 같아서 제가 돌려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선생님으로서 다른 지역에도 계속 이제 교육을 하셨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예. 그런데 이제 여주는 좀 작은 지역이고 농촌 도시고 그리고 굉장히 또 보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 사이에서도 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저도 대도시에서도 네네. 근무해보고 또 중소도시에서도 해보고 또 우리 여주에서도 해보는데 그 일단은 여주라는 그 이 자연환경이 가진 특징이 예. 뭐 아무리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첫 인상은 대단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여주라는 고향을 가진 분들은 정말 이 천혜의 자연 조건 때문에 그냥 어드밴티지를 얻고 들어가는 예. 그런 상황이고 뭐 대부분 첫 이미지가 좌우하듯이 또 그 지역에 온 선생님들은 그 지역의 이 맑고 청정한 자연환경 때문에 일단 그 지역에서 만난 학생들이나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예. 이거에 속아가지고 근데 여전히 이렇게 보니까 그 농어촌 이제 승진을 위해서 그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는 뭐 가산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승진 제도에. 그래서 그 다른 뭐 연구 점수나 이런 건 다 됐어도 농어촌 근무 점수가 안 돼서 여주에 오신 분들은 보통 한 3년 정도 평균 한 3년 하면은 농어촌 점수를 다 채워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농어촌 점수를 채우고 그대로 이제 원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대로 가고 그런 걸 좀 많이 봤고요. 또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여주에 발령을 받았다가 이 자연환경에 푹 빠져가지고 심지어 타 지역에 사는 아내와 애들까지 여기다 끓여놓고 아예 영주민처럼 눌러앉는 분들도 지금 꽤 있거든요. 여주의 자연환경이 주는 이 정말 이 대단한 가치가 그런 현상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 크게 한 두 종류의 이렇게 선생님들을 제가 지켜봤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농어촌 점수도 뭐 상관없었고, 이 자연환경이 남한강이라는 것이 첫 대면을 했을 때가 새벽이었는데, 대단했습니다. 대단해서. 참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참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저는 그래도 그 정도였는데 집사람이 여기에 이 남한강과 여주보다 좋은 곳은 대한민국에 없다. 집사람도 여주 사람은 아니었는데 너무 좋고 여기를 떠나기 싫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같이 발목 붙잡혀서 이렇게 눌러앉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학생들도 그래도 정말 그 첫 이미지와 비슷하게 저는 좋게 느껴지고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내에서 가끔씩 학생들 폭력 문제로 부각되는 뭐 때로는 저 학교는 저 학생들이 힘들다, 좀 거칠다 하는 학교도 사실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순한 편입니다. 예. 여주 일진회가 다른 지역 일진회보다 그런 좀 순하는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요. 제가 인천에 있다 왔거든요. 인천에서 학창 시절에 있을 때 인천은 거세죠. 엄청 거세거든요. 네. 뭐 폭력 문제,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거세요. 그러다가 이제 여주를 내려와서 제가 대신면에서 독서실을 했었었는데 주로 이제 거기서 보면 지금의 그 경기과 관광고등학교랑 대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주로 이제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고 나름대로도 논다고 껄렁껄렁대는 애들인데도 제가 인천 애들을 보러 와서 그러니까 지가 노는 애냐. 진짜 순수하다 애들이. 그냥 이렇게 겉모습만 괜히 그런 걸 동경해서 껄렁껄렁대지. 야 진짜 때묻지 않았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가졌어요. 잠깐 여기서 제가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요 문제로 일단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대부분 초임지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초임지로 오시는 선생님은 오히려 많은 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 점수가 군이어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농어촌 점수를 도시에 근무한 선생님들 가운데 따려고 대단히 애쓰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대 면 단위로 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면에 있는 중학교, 그다음 고등학교로서는 점동고, 이포고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학교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자리가 이제 티오가 이제 이제 그래서 초임지는 예전에는 좀 초임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여주 와서 지켜보았을 때는 초임 선생님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6년 동안. 대신에 수원, 성남, 용인에서 이 농어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오신 경력 있는 분들, 노하우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경력 관리로다가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열성이라는 면에서는 좀, 왜냐면은 계속 여주에 있을 생각이면 어떤 딱 내가 여기서 뭘 하겠다가 있는데 3년 있다 떠나겠다 하면은 마음을 안 주게 돼 있어서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기존에 이렇게 내가 그냥 지금 선생님처럼 여주가 좋아서 오신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선생님 그래도 기본 인품이 있지 일반 사람하고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주에서 아예 눌러 여기 또 이렇게 되면 4대강 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얘기하시죠, 뭐. 그냥. 예, 그러니까 여주에서 눌러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나는 여기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자부심이 때로는 지나쳐가지고 나태와 오판을 낳을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잠깐 들렸다가 몇 년이나 사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서로 음향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핏 보면 무성의하게 하고 가시는 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저쪽이 어떤 고등학교의 이야기였는데 대학 진학에 대해서 대도시에서 진학 정보를 특히 학사정관 이후에 진학 정보를 진학부장을 계속 해오시던 분이 그 고등학교에 와서 가세하니까 기존에 계속 이쪽 지역에서만 근무하던 선생님들이 잠깐 놓쳤던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그 학교에 의해서는 상당히 큰 복덩이가 왔다. 그래서 그 대학 진학 지도에 상당히 큰 보탬을 얻었다. 그 이야기를 작년에도 들었고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여주에 살지 않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여주에 왔을 때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내 왔던 목적 점수만 잘 따서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물론 있겠고 또 반대로 대도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경험들 이것들을 가지고 잠깐 이쪽 지역에 있던 선생님들이 잠깐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짚어주고 새로운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런 장점도 같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에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3, 4년씩 계시다가 가시는 게 어떤 여주에 어떤 새로운 자극도 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전체적인 51대 49 뭐 이런 식으로 볼 때는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저는 51쪽의 그 장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이제 학부형들이 생각하기엔 이제 49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어야 여주에도 어떤 자극도 되고 새로운 문화의 유입도 되는 거니까 좋은 면이 더 많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아까 좀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그 아이들의 이제 폭력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가해자도 있고 막 피해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좀 하잖아요. 그리고 뭐 굳이 또 얘기하면 옛날에 그 여주중학교의 뭐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좀 그걸 여쭤봐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이렇게 지금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4대 악을 현 정부에서 이렇게 들고 그 4대 악 중에 하나 학교 폭력을 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런 거죠? 아니 그 4대 악인가 해서 불량식품부터 학교 폭력, 성폭력 또 뭐 있었죠?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현 정부 때. 현 정부 때. 거기 학교 폭력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학교 폭력은 이 남한강으로 비유하면은 가 쪽에서 바가지로 물을 펐는데 바가지 안이 탁하기 때문에 이 바가지의 오염도가 너무 큰 문제다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 남한강 본류 전체가 엉망진창이 돼 있고 흙탕물이기 때문에 어디서 뜨든지 간에 흙탕물 바가지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비단 여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일단은 너무 심각한
폭력 사회로 이미 예. 기울어 버렸고 예. 뭐 20대 80이 아니라 1대 99로도 표현되고 그다음에 극심한 경쟁 속에서 부모들부터 애들까지 경쟁 속에서 생존하는 것만 능한 사회로 되다 보니까 생존하는 것에만 능한 사회는 폭력적인 사회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어린 아이들, 학생들한테까지 미쳐서 일부 나타나는 현상이 학교 폭력일 뿐이지 4대학 정도로 들어갈 것은 아니다. 4대학이 사실 들어가려면 학교 폭력이나 불량식품 문제가 아니라 부정부패 문제, 그다음에 그 정권 비리, 혈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거대 재벌들의 문제. 이게 훨씬 큰 거대한 악이 누가 봐도 거대한 악인데 이 거대한 악은 그대로 놔두고 세상에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불량 과자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쫀득이 뭐 이런 거. 예, 쫀득이부터 해서 뭐 달팽이, 소라, 뭐 별의별 것들이 있는데 세상에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의 그 가장 큰 암덩어리 같은 4대 악으로 표현할 굳이 해야 되는가? 저는 제가 여주에 와서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제 뭐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최근에 선생님들 어떤 인문학 동아리에 제가 이제 폭력 문제를 글을 쓰면서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와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 검찰과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재하는 것인데 학교가 어느 순간부터 경찰의 용어를 쓰고 검찰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학교를 놔둘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기능이 다르고 다른 기능을 해주길 바라는 사회적 기대 때문에 별도의 기관들이 있는데 학교 안에서 가해자, 피해자라는 사법적 용어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어떤 학교 운영위원회 때 어떤 학교 운영위원장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어린 학생들한테 가해자, 피해자라는 이 범법자 비슷한 영구적인 피해자 비슷한 이런 느낌을 주는 용어 말고 다른 용어가 없는가. 저는 이제 그때도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서 밤새 쓰고 조서를 꾸며서 올려서 피곤한 상태에 임했는데 느닷없는 그 소리를 해서 좀 정신이 맑은 상태라면 각성이 왔을 텐데 갑자기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편에 따르면은 그러면 어쩌라고. 어떤 단어도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교사인 저조차도.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6년이 지났는데 올해 그 글을 쓰면서 갑자기 그게 확 다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를 가해 학생이 아닌 실수 학생으로, 그다음 피해 학생을 피해 학생이 아닌 중심 학생으로 이렇게 해야 명료해지고 이 아이들이 사법기관에서 대하는 존재와 또 다른 존재로서 학교 안에서 학교라는 것이 존재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가해자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서 듣고 또 검찰에서 떠들어야 되고 법원에서 떠들어야 되거든요. 사법기관에서 쓰는 용어를 학교기관에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학교도 너무 지쳐있거나 각성이 부족하거나 우리 사회에서 너무 무감각해진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저도 지금 다른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고 지금 4군데를 거쳐서 여주를 왔거든요. 근데 여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 다른 지역보다 천만다행히도 제가 6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제가 좀 제대로 못 봤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이제 통상 이야기하는 이렇게 조직 세력들, 성인들 조직 세력과 학생들과 연계된 끈이 없는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중소도시나 주변 도시 가운데서요. 이것은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 선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선생님들이라면은 만약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대대로 어른들 조직으로부터 학생들 조직까지 심지어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자기들 표현에 따르면 그대로 다 돼 있어요.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재생산 구조를 탄탄하게 구축했구만. 실제 그런 데서 학생부 근무를 한 선생님들은 답이 없다라고 답이 없고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단지 뭐 자퇴라든가 사회봉사라든가 이것 가지고 근본적인 방법도 안 되는데 문제는 그런 지역에서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여주 지역에 와서 또다시 학생 문제를 대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여주의 그 청정 자연만큼이나 이 사람들의 심성,
학생들의 심성도 순수하다. 물론 뭐 버스터미널 옆에 그 조그만 골목에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어디 노래방에 모여서 맥주 한잔하고 자기들끼리 또 좀 난잡하게 논다든가 이런 것은 뭐 요주보다 더 시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적인 지금 중소도시 문제, 농어촌의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그 순수함이 대단히 많이 남아있는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예. 그게 학교 다닐 때 폭력이 있었죠. 저희요? 네. 없었어요? 여주고등학교가 명문이라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여주고등학교? 우리 딸내미 얘기 들으면 여주고등학교는 없었다 그러더라고. 저희 때도 학생들 간의 폭력은 별로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그러니까 뭐 승질나서 서로 싸우는 정도. 네. 근데 중학교 때는 많았죠. 그게 이제 학교가 이제, 여긴 여주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만 여주고등학교에 모아놓다 보니까 막 박 PD님이 다니는 학교는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폭력이 일상생활화돼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더 한장하는 게 인천에서 성장하셨다고요? 예. 그렇죠. 예. 뭐냐면은 폭력을 쓰는 애들이 쉽게 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건드려. 공부 못해서 선생님한테 시달리고 부모한테 시달리는데 학교 교실 안에서도 시달리는 거야. 이게 만만한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예. 근데 그게 선생님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8시간에 애들, 학생들이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는 시간에 짬짬 일어나는 거 선생님들과 해결하려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로서 갈 수밖에 없다. 학교 안에서 약한 자를 갖다가 괴롭히는 게 정말 치사한 일이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고 그거 마치 영웅시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거다 하고서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 분위기를 가르쳐야지 학교 안에서 도덕 시간에 가르친다고 이건 될 일이 아니다. 왜? 어른들이 보여주는 게 똑같은 맥락을 보여주거든요. 학교 사회에 나오면 뭐 예전엔 조폭들이 당당히 활개치고 다녔고 또 힘 있는 사람은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일반 사회에서 누구나가 쓰는 말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그 순간을 놓치려고 드는 학생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네. 학교 안에서 폭력을 없앤다는 거는 학교 생활을 안 해보고 공주처럼 자랐거나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네. 사회의 계명운동,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그거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창녀촌은 있었대, 윤락가가. 네. 그거 뭐 없애겠다고 예전에 여자 경찰서장이 뭐 저기 미아리에다 철거하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폭력이라는 문제는 일부분에서 그거를 갖다가 힘으로다가 눌러서 해결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제가 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좀 문제를 좀 또 한번 예. 말씀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쨌든 여주중학교 문제 때문에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때 여주중학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폭력 문제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 그러니까 그 현상이 여기에도 이제 똑같은 현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다 얼굴이 다르듯이 모든 것이 뭐 발생한 사태가 다 달랐을 거예요, 아마. 조건도 달랐었고, 뭐 이렇게 달랐을 텐데, 그때 TV에서 나오는 거는 이건 폭력 문제는 애들 폭력 일으키는 애들을 벌써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다 내쫓아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그래서 그것을 옳은가 그른가 부분에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실수 학생들을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니면은 얘네들을 뭐 자퇴시키거나 전학시키거나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를 그때 많이 강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좀 힘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셨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다 힘들고 또 지역 사회가 4대강 공사 뭐 막바지에 그 일이 거의 나왔던가요? 그래서 지역 사회도 또 대단히 좀 부끄럽게 생각했었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주 사회를 제가 이제 6년 요주의 그 학교에서 6년을 있다 보니까 이걸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단지 어떤 동일한 폭력이 있었는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건 당연히 그 싹을 자르고 일벌백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피해 부모나 또 가해 부모나 다 원치 않아도 어떤 그 지역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여주 같은 경우는 참 와서 많이 놀란 게 한 다리 반을 건네면 서로 아는 관계로 돼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굳이 법원의 화해 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상호 간의 이해 폭이 넓은 사회입니다. 여주가. 그러니까 대규모 사회라면 이게 불가능할 텐데 한 단계 반 정도 거치면은 거의 아는 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엄격한 처벌을 할 성질의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엄격한 처벌은 그만큼의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예. 그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은 그 학생이나 장기적으로는 그 학생한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한 만큼의 처벌은. 근데 문제는 그 시기적 어떤 특정한 분위기나 또 그 사건에 관련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분위기 때문에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받고 매도되는 것은 안 해야 되겠다. 그것이 대다수 그 당시의 분위기였고, 뭐 전원이 다 동의하신 것은 아니었지만은, 많은 그 중심 학생들, 아까 제가 그 피해자라는 표현은 전 그다음부터는 안 쓰거든요. 중심 학생들의 부모들도 상당히 대부분이 관용의 분위기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다리 반을 건너면 거의 다 아는 관계다 보니까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지를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단히 격렬하게 반대하시는 또 중심 학생 부모님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교내의 어떤 폭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리고 다 끝났던 시점이었는데 느닷없이 엉뚱한 일이 또 학교 밖에서 벌어진 어떤 일과 관련돼서 그때 갑자기 그 학교 밀양부터 시작해서 대구, 대전 거치면서 갑자기 전국 몰입가 되면서 경찰청 통해서 기존의 학교 폭력과 관련된 어떤 사안을 수사 중이거나 수사했거나 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중앙청으로 보고해라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 아래쪽부터 이렇게 올라오던 게 느닷없이 이미 기본 처리는 다 끝난 요주 건이 그러니까 중심 학생이나 중심 학생 부모나 실수 학생이나 실수 학생 부모나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끝났다. 그리고 이제 중심 학생들은 이제 특히 심리 치료를 학교에서 별도로 계속 하면서 피해 금액까지 최대한 다 변상들을 했습니다. 변상하지 못한 실수 학생 부모들에 대해서는 또 가해 학생 부모들이 이해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인력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나서 방학을 맞았는데 저도 1월 4일이었네요. 고향을 가고 싶었는데 결혼기념일이어서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 왔습니다. 다시 뭐 기자들이 요주 경찰서 들렸다 떼거리로 이리 오고 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희는 이미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또 중심 학생들도 그걸 다 그때 받아들이고 이렇게 방학 전에 다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때. 근데 갑자기 묵었던 과거의 중앙으로 상세히 보고 안 됐던 사건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측에서도 이제 경찰서에 조금 더 미진한 부분에서 협조를 요청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랬는데 느닷없이 그때 전국적인 학교 폭력 문제가 벌어지면서 갑자기 요주권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하라 뭐 이런 중앙에서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은폐하려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여기서는 교육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서 이미 다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외부 뭐 언론을 통해서 막 기자들이 몰려와서 막 방송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언론에서 학교에서 이게 은폐하고 그냥 저기를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때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초창기에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외부에서 오신 각 매체 기자분들은 좀 착각했던 게 그게 어느 정도 다 정리정돈이 된 일인 줄은 모르고 막 벌어진 그러니까 막 대전, 대구 그때 막 투신도 하고 바로
며칠 전에 벌어졌던 그 일처럼 바로 여주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기자들은 사전에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여기에서 보도 자료를 보고 상세하지 않으니까 이제 기자들 대부분은 바로 며칠 전에 벌어진 대규모 사건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런 표현들도 썼고 그 부분 나중에 이제 학교 측에서나 또 중심학생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그 부분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곳곳마다 다 폭력은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모모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지금 폭력의 잣대를 갖다 기준 제기되면은 어린이집까지 폭력은 만연한 것은 사실인데 이 폭력을 발본세고 난다든가 또는 완전히 폭력과의 전쟁을 벌여서 없애겠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대단히 국민들이나 인간을 속이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낮이라고 본다면은 폭력은 밤에 해당되는데 밤을 과연 없앨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폭력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움직이거든요. 작년까지는 이 학생이 대단히 폭력적이었다고 올해 변하기도 합니다. 작년까지 평화로웠던 학생이 폭력적으로 변하거든요.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인 이것을 단순한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몇 가지 징계 조항을 가지고 발본색원을 한다. 전쟁을 벌여서 제거한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지 않을까. 축복가우 전쟁에서도 흑매짐을 못 봤는데. 다만 이제 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걸 많이 봤으니까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실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학창 시절에 한두 번 있을 수 있는 실수인데 그거 가지고 너무 단죄를 하면 이 학생이 나중에 사회나 정상적인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아예 차단당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당한 중심 학생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실수 학생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어지면서 학교 생활에 부적응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실수 학생이 없는 학교를 갔으면 했기 때문에 일벌백계를 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보냐인데 그런 거를 어떻게 구별해낼 거냐 하는 게 문제가. 근데 제가 이제 여주에 와서 딱 한 번 되겠다 싶었던 게 여주에 와서 제가 여주 고등학교에서 여주군 전체 짱이었대. 여주군 전체. 난 몰랐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였는데 교회에서는 말도 잘 듣고 착해갖고 보는데 늘상 교회 올 때 보면은 모르는 여학생들 5-6명은 끌고 와. 근데 자기 학교. 나중에 물어보니까 얘가 여주군 짱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도 2학년, 3학년이 못 덤볐대요. 얘가 킥복싱을 했거든. 대회도 나가고. 근데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따르더라고. 근데 동네에서는 정말 착한 학생이야.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자식이 영화 배우구만. 사기를 팍팍 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싸움을 잘하는 것 뿐이지 괴롭히지는 않는 거야. 그럼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분위기로다가 네가 싸움 잘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걔가 킥복싱을 하길 잘한 건 거야. 자기가 싸움 잘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거 가지고 좋은 쪽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만들어줘야지 단죄를 하지 않으면서 애를 갖다가 뭐라 그러나 이거를 법정용어로 교화라고 그럴까 그러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남을 때리는 게 정말 괴롭히는 게 부끄러운 짓이다 하는 것만 정상적으로 교육이 되면 힘이 세다고 무조건 애들을 때리지는 않는구나 하는 걸 내가 걔를 보면서 느꼈다니까. 이게 학교 폭력 이런 부분이 아이들 인성의 문제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의 추석판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 자체가 이 군사 문화의 영향력을 강하게 갖고 있고 폭력적 사회 구조인데요. 사실 또 요즘엔 또 군대 가지고 또 좀 바람이 막 불고 있더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한국 사회는 진짜로 아직 이 군사 문화에 대한 것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떤 사회에서 지금 그 물 빼내기가 아직도 계속돼야 되는데 그래요.
갑자기 지금 요새 지금 난리가 난 것 뭐 같아요. 진짜 살아있니 뭐니 네. 텔레비에 나오면서 뭐 해병대 캠프 이런 게 결국 학교 폭력하고 전혀 무관하진 않은 게 강한 거에 대한 강한 힘에 대한 동경이에요. 그래서 폭력을 사실은 미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도 보면 폭력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멋있어 아싸라고. 그렇게 미화가 되는 거야. 옛날에 그 뭐죠? 홍콩 폭력 영화 영웅본색. 깡패, 뭐 깡패. 결국 깡패인데. 사실은 그게 되게 부끄러운 거다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예, 그렇죠. 한국 사회가 이 군사 문화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군사 문화라는 게 뭐냐면 강한 거거든. 절대 복종이. 그러니까 억압적 힘에 기제도. 의한 복종을 갖다 정당화시키는 게 우리 사회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교육의 전반적인 지금 폭력만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에 있어서도 단순한 암기 위주로 가리키고 이러는 게 내가 요구하는 거를 네 머릿속에 있고 네 몸에 습득해라 하는 게 교육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는 거를 갖다 개발해서 가리키는 게 교육이 아니라 어른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거를 주입시켜서 걔가 그걸 따라오면 공부 잘하고 우수한 학생이고 모범 학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교육제도도 다 거기에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가 너무 착한 국민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하라면 다 따라해. 근데 전혀 할 필요 없고. 문제는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어쨌든 이게 절대 권력자래요. 그다음에 또 교사님 선에서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지금 교육청에도요 에어컨을 못 틀게 했답니다. 그러면 이 더위에 이게 되겠어? 집으로 보내야지 오히려. 전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짜증나니까. 근데 뭐냐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교육청이 학교 교육기관을 학교를 책임지는 어떤 가장 거기 상층 단위인데 교육청에서부터도 뭐냐면 이런 폭력적인 행태로 거기 근무하신부터 그러니 일선 학교에서 오직 하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여기저기 학교 다니면서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을 반드시 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음으로써 사소한 다툼부터 큰 싸움까지가 빈발하는 날이 있는데 첫 번째가 습기 많은 날. 불쾌지수 높은 날. 이날은 에어컨을 켜줄 때 아이들이 다툼이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수치화로 체크를 해봤고 그다음 두 번째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체육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는 짜증나니까. 그때는 에어컨을 반드시 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교실에서 사소한 다툼이나 큰 다툼이 꼭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기업은 그냥 무제한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에어컨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이걸 우리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제 주변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저도 이제 때로는 참 이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학생들이라는 게 그 나무로 치면은 열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열매가 사람들이 보기에 탐스러운 열매가 있고 찌질한 열매가 있고 병든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일단 들어오는 게 열매다 보니까 그걸 지켜보는 지역의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찌질하고 병든 것들은 병든 열매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찌질하냐, 왜 너는 그렇게 병들었냐, 왜 너는 그것밖에 못 자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열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나도 똑같이 하나의 열매인데 누가 이렇게 찌질하게 되고 싶어서 됐겠는가. 그렇다면은 토양도 안 좋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그 토양의 문제가 지역사회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나무 둥치에 해당되는 게 가정이거든요. 그다음 줄기에 해당되는 게 학교와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들은 정말 토양도 좋고 정말 본 둥치도 좋고 줄기나 가지도 좋아서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요. 또 어떤 나무는 씨앗이 엉뚱한 데 떨어져서 토양이 척박하고 거름기 하나 없는 데다가 둥치도 어디선가 벌레가 먹어서 썩어서 반쪽은 날아가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학교에서라도 조금 하면 모르겠지만은 또 그것도 안 됐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맺히는 열매는 찌질하고 덜 클 수밖에 없고 못 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평가 결과로 우리 사회가 너무 결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폭력적으로 변했거든요. 그 과정을 봐주면은 열매를 타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체의 잘못은 어떤 부분일 수밖에 없어. 아주 적은 부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학생부 생활을 여기저기 다
학생부 선생님들이 고생한 이유가 어느 학교에서 학생부 생활했다면 다른 학교에 가도 그 역할을 또 줍니다. 아무도 안 맡으려고. 네, 마치 이제 노하우가 또 있다 보니까 경력이야, 경력. 그러니까 조직을 학교라는 조직을 원만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그 개인이 뭐 힘들거나 말거나 간에 일단 그 사람을 심어놔야 빨리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학교든지 좀 정말 심각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집을 가보고 그 성장 과정을 쭉 듣다 보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내가 만약 저 아이처럼 성장을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 것인가를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한 번도 나는 저 아이처럼 똑같은 가정환경, 부모 환경, 또 이 지역사회 환경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아이처럼 15년, 16년을 살았는데 17년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한 번도 자신 있게 그 S가 안 나왔습니다. 나는 오히려 저도 성격이 괴팍한 데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그 학생보다 훨씬 더 찌질하고 못난 상태로 50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주라는 지역사회 그때 저는 그 4대 공사가 환경 문제도 있었지만은 폭력적 관점에서 봤었거든요. 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흙탕이 되고 그 평화롭던 강이 갑자기 논둑처럼 갈라지면서 불도저 포크레인들이 밀어닥치고 하는데 우리 눈이 가장 인식하는 그 뇌에서 인식하는 시상 하부에 맺힌 상이 가장 오래 가거든요. 코에서 맡는 냄새, 피부 감각보다 눈으로 그 폭력적인 걸 봤는데 과연 이 지역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일단은 그런 의문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주뿐만 아니라 이 주변 중소도시에서 더 외곽인 농어촌 군의 힘든 점이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고통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다 받아야 된다는 상황들. 또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손자랍시고 고구마 인력 다니시거나 고추따기 인력 다니면서 내 육신도 노후를 편안히 보내야 될 나이에 또 다른 자식을 30살 나이처럼 길러가야 된다는 그 할머니들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솔직히 요주에 와서 자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했지만은 우리 학생들 대하고 지역사회를 돌아볼 때는 대단히 고통스럽고 되게 힘들어요. 학생들, 우리 그 제자들 생각할 때 물론 아까 그 좋은 토양, 그다음 건강한 둥치, 갈라지지 않는 이 건강한 둥치들, 그다음 좋은 학교 여건에서 자란 학생들도 봤지만은 제가 계속 학생부 중심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학생들은 솔직히 제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집에 가서 막상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들을 안고 성장해왔던 학생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런 상태에서 폭력이건 성적 문제건 다 봐줘야 되거든요. 요주 지역사회의 경제적 빈곤도가 경기도 32개 시군 가운데 거의 최하위. 사회통계조사 지표를 봤더니 월 수입 200만 원 이하인 비율이 또 32개 시군 가운데 거의 가장 높을 정도로 이 빈곤이 지배하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요즘 아이들이 제일 예를 들어서 안달복달하는 스마트폰이 새로운 버전으로 나올 때 어느 지역은 나오자마자 미리 예약해서 부모들이 사주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인력 고구마 순캐온 또는 할머니 조르다 못해서 때론 후배 것 빌려 쓰고 또 그게 절도가 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그런데 이 주민들의 삶은 정말 빈곤과 고통인데 이 강에 2조 2천억 원을 퍼붓는다. 그래? 그렇다면 2천억 원만 정말 그것의 10분의 1인 2천억 원만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한번 써본다면 또 어떨 것인가? 정말 그 돈의 문제를 놓고 생각했을 때는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물론 이제 현재 요주 지방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이나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개 서생으로 봤을 때 그것은 당신들의 경험을 마치 성경인 양 잣대를 내 성장 경험에 두고 나머지를 다 재단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집안에서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를 가서
행정고시를 패스하거나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검사를 하고 또 중앙 관직을 하다가 정당 공천을 받아서 여기 내려왔을 때 사람 심리라는 게 자기는 금이환양이고 아나무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는 이 지역에서 출세한 입지전적 인물로 스스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나처럼 공부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다른 것은 아무리 어찌됐다 하건 간에 그 당시 당신들이 성장했던 배경은 현재와 같이 똑같이 가난했을지라도 부모라는 둥치가 마구 갈라지지 않았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정치인들이나 지방 행정가들이 자신들의 잣대를 기준으로 성장 기억을 가지고 현재 요주의 교육 상황이나 학생 상황을 보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 어느 정도 비율 될까요? 정상적인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조선 가정도 조선 굉장히 가정이나 많아요. 이렇게 예. 보면. 요주군 사회복지 통계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그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냥 일반적인 가정, 또는 한두 명이 뭐 좀 특수한 상황 속에서 큰다고 하면은 숫자상으로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2명이 98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리컵 하나 갖다 놓고 98리터를 붓고 이 물에다가 1리터의 잉크를 타면은 이 전체가 파랗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의 문제보다는 저는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전체가 어떻게 우리 여주 지역 학생들의 특히 정말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있는 여기서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학생들의 문제를 단지 기초 수급의 문제로 보고 매달 기초 수급과 그에 따른 의료 혜택과 뭐 학비 지원으로 다 했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그래도 요주는 아직까지는 전통적 공동체 개념을 살리려면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아이를 살리는데 마을 전체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개념으로 해야지 마치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런데 행정처리처럼 기초수급자 비율과 거기에 따른 매달의 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2중, 3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의 근본적인 전환이 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회가 됐든지 일정하게 한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떤 프로테지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 자본주의의 이 배제 상대방을 배제시키면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이 사회 속에서는 끊임없이 사실은 이렇게 탈락되는 어떤 층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 탈락되는 층은 그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줘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층은 보호받는 것들이 자신들의 권리라고 우리가 권리다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뭐 하나 주니까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갖고 어떤 또 배상하거나 보상하는 이런 것들을 도덕적 해이 때문에 많이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이런 어떤 근본적인 시각부터 좀 바꿔지는 게 우리 사회에 좀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이렌 울렸습니다. 제가 오늘 자주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일단은 이 방송을 우리 김춘석 군수님이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들었으면 하는 어떤 바람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주 지역의 주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투표로 뽑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봐야 될 것은 당신을 공천해준 정당뿐만 아니라 당신한테 지지해준 주민들 또 설령 또 다른 분을 지지해서 내 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10만 요주 군민의 수장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 무거운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춘석 군수님이 입지전적 인물이고 자수성가한 인물이라는 것은 당신께서 여러 학교 다니면서 강의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좋은 성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자수성가했고 입지전적 인물이다
인물이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힘든 상태에서 공부했다라는 이것은 철저한 아집이고 아상입니다. 이 잣대를 들이대고 계속 이 지역 학교를 보면은 이 앞번에 그 뭐 고등학교들 뭐 예산 분배하는데 엉망진창으로 됐죠. 그것은 당신 아집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돼서 했거든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는데 당신의 상에 너무 지금 치우쳐 있다. 그래서 자기만이 옳다고 예, 생각하지. 그래서 당신의 판단이 모든 것을 재단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겸허한 자세로 지역사회 또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돌아보지는 못하겠지만은 틈 나는 대로 돌아볼 것을 저는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의 문제, 성인 유권자들의 문제는 어디에서 많이 그 좌우가 되냐면 그 집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삶의 질이. 예. 그렇기 때문에 성인 유권자들이 삶의 질을 높게 하는 그런 요주를 만들고 싶다면은 그 집 자녀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주에 이제 고등학교 학력 인가의 그 민들레 학교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는 뭐 요주 학생들 또 요주에서 이천으로 지나겠다가 적응 못하거나 또 개인적 뜻이 있어서 잠깐 위탁하는 학생들 또 이천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20명 지금 13명에서 20명 선인데요. 문제는 가보면은 악정고투합니다. 그 교장 선생님부터 두 분 선생님이. 근데 교장 선생님이 지금 한 달에 가져가시는 금액이 기름값을 포함해서 70만 원이 안 될 때가 많고요. 국회의원 박영선이가 그 사람이 저게 하는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민들레 학교? 아닙니다. 그 민들레 그분이 이야기한 것은 그 탈북 학생들 대안학교로 중앙리 쪽에 북내 쪽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 민들레 학교는 기독교 계통에서 일단 중심이 있는데 요주 지역이 천만다행히도 여러 교회 협력하고 또 시민단체들 시민들의 협력으로 이제 나름 안정된 상태에 있는데 학교장님인 우리 그 목사님이 한 달에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고 뛰는데 70만 원을 가져가기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행정사 선생님이 120만 원, 또 한 분이 또 70만 원 정도. 문제는 결국 그 학생들이 끝나고 집에 갔을 때 그 집안의 환경은 만만치 않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어디에선가 마음을 쉬고 기대려면은 그런 기관들의 좀 안목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쉼터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청소년 문화센터 정도는 이제는 요주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경찰서에서 때로는 요주군에서 농고 그 지하다리 가서 캠페인을 벌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회성 행사고 쇼맨십이다. 음지에서 놀 수밖에 없는 우리 그 학생들이 건강한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리고 상리고 뭐 어디 근린공원이고 어두컴컴하면 모이거든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말 프로그램들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좋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여성 복지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노인분들과 여성분들과 장애인분들의 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그 집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런 삶의 질에 향상됨이 없이 돌아다니다가 서로 뜻이 맞거나 서로 입장을 이해해주면은 서로 뭉치거든요. 지역사회에서는 대단히 건방지고 우리 지역을 창피하게 만든다라고 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 대안학교인 민들레 학교의 그 조례를 일단은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재원 조례. 그 한 의원님께서 준비를 해서 뭐 군청에 제시를 했더니 좀 기다려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기다려달라. 뭐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우습게도 경기도 32개 시군 가운데서 벌써 몇 개 기초지자체는 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그걸 근거로 예산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요주군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법 개정이 되면 그때 우리 따라가겠다. 기다려달라. 때가 아니다. 때도 그랬어. 그런 입장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쉴 수 있는 문화공간, 놀이공간이 이제는
어딘가에 만들어져야 된다.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홀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핀란드나 이쪽 북유럽 쪽, 서유럽 쪽은 투표권 연령이 낮죠. 학생들의 의견을 대단히 중요시하거든요. 각 학교 대표들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 학교 필요한 예산을 우리로 치면 여주 군수한테 학교 대표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럼 그걸 예산 분배를 다시 할 정도로 자기 학교 예산을 학생들이 들고 와서 제시하는 구조로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뭐 여주 시장이나 군수를 뽑으려면 거의 20살이 될 때까지 그 이하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홀대당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여주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학교, 그다음 청소년 문화공간, 그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게 청소년들의 이름이 좀 이상하다면 그냥 놀이센터, 마음치유센터, 뭐 명상센터, 힐링센터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왜 시급하다고 봤냐면은 여주군 보건소가 있는데 어떤 학생 의뢰해도 심각한 경우는 상당히 순서가 많이 기다려 있습니다. 또 건강가족지원센터도 미리 다 접수를 받아놓고 하기 때문에 긴급한 마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이렇게 치유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사례는 많은 제자들이 그래서 이 마음의 이 고통을 하려고 어떻게 서울이나 이런 데 갔는데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려고 서울까지 오고 가는 길이 너무 멀고 지치는 겁니다. 네. 그 부모도 지쳐버리고 끝까지 어떤 특정 마음치유센터에 가가지고 끝을 본 제자들을 못 봤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보면요. 지금 아까 민들레 학교도 말씀하셨지만 요번에 이제 실력사에서도 이제 거기 대한 거기 장기 위탁 교육기관 선우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니까요. 교감 선생님 한 분하고 거기 행정실장님 한 분이시더라고요. 거기도 한 학생이 한 20명 정도 받을 생각인데 그러면은 교감 선생님하고 행정실장 두 분이 이걸 한다는데 거기도 아마 처우가 이분들 처우가 그렇게 아주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그렇죠. 뭐랄까요, 희생과 봉사로 뭐 해라, 이런 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시설들도 되게 보니까, 이제, 절 기관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군의 어떤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여하고 지원하고 뭐 이럴 마음 별로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도로는 닦는 데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군청 거기 또 갔다 왔잖아요. 여주 실륵사에서부터 연양리까지 구름다리를 논대요. 예? 실륵사에서 그 건너편 강 건너까지. 썬밸리 호텔인가 거긴가. 거기까지 구름다리를 논다는 거. 그래서 예산이 80억이 되는데 그 예산은 얼마 안 되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80억이 껌값인데 근데 무슨 공연 행사 예술단체들 다 모아서 해낸 행사는 2천만 원밖에 안 줘. 아니 나는 도대체 그 계산법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 그래서 항상 무슨 공사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뭐 굳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꼭 항상 뭐 우리가 의심이 들잖아요. 리베이트에 대한. 근데 큰 목돈이 들어가는 공사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조금만 써도 효과가 바로바로 나는 거는 돈을 안 쓴단 말이죠. 참 이상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여주군도 꼭 하나 이제 더 있어야 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긴급 피난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냥 드러나지 않는 숨어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제자들 대하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이 많이 방황하고 집을 뛰쳐나올 때가 부모님들이 갈라서기 직전에 어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럴 때 숨어 있는 조용한 쉼터가 있다면은 일단은 부모님들이 정식적으로 갈라서고 나면 다시 아이들이 일단은 맹점을 회복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6개월 전부터 때로는 7개월 전부터 거기 폭력 공간이잖아요. 전쟁터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 아이들이 뭐 정신없이 쏘다니는 겁니다. 뭐 걸린 거 어디 심지어는 화장실에 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부모님의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겠지만은 폭력을 당할 경우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늘상 뭐 술에 취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도 다시 깨고 나면은 또 냉정을 찾으니까 임시 긴급하게 피난할 시설들이 기초지자체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다 망가졌거든요. 이런 기초지자체가 가장 취약한데
여주군이라고 예의가 될 수가 없고 저는 더 오히려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여주군에서 반드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게 대안학교들에 대한 그 마지막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마지막 이 지역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거든요. 다음 두 번째, 청소년들을 음지로 내몰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건강히 뛰놀고 여기서 위대한 연예인이 나올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만들어라. 그 다음 세 번째가 아까 이야기한 부담 없이 가까운데 놀이처럼 갈 수 있는 치유센터를 만들어라. 서울까지 그 비싼 비용 가다가 중간에 좌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부가 갈라선 경우도 있어요. 다음, 긴급한 경우에 피난할 곳이 필요하다. 물론 뭐 복지설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최소한 4개의 어떤 작은 규모도 괜찮습니다. 작은 규모도 괜찮은데 4개 정도의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이 시설들이 있어야 그나마 이 온전한 정신 차린 기초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4대강 사업할 때 2조 2천억 원에서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2조도 필요 없고 2천억 원만 정말 우리 잘하는 학생들에서 200원만 있어도 다 할 수 있겠는데. 올곧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대학 가기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 간 다음에 등록금 때문에 대단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국가장학금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예. 그래서 뭐 정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역 시민사회도 많이 노력해야 되고 행정기관도 해야 되고 뭐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딱 하나 희망은 제가 여주에 와서 자연환경에 대한 기쁨과 희망,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많이 봤고요. 그 와중에서 몇몇 어떤 사안들을 처리하면서 이 지역사회 학부모님들 가운데 대단히 수준 높은 깜짝 놀랄 정도로 수준 높은 이해력과 실천을 보여주는 학부모님들이 있었다. 그래서 뭐 절망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남의 자식 챙기는 것을 내 자식 챙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모님들이 뭐 있다면은 뭐 절망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투표권이 없다고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현재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는 노인, 여성,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게 그 자녀나 조카나 손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삶의 질의 대책을 이제는 강구해야 후세대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기초 지자체 장들, 지역 정치인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계속 주장합니다. 예, 뭐 긴 시간. 간만에 그냥 우리 방송인데 딱 이 내용이 팍팍 차는 것 같다. 어제 뭐 박 사장님 마무리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음에 뭐 2탄으로도 꼭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조 선배님도. 글쎄, 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선생님 모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오늘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참.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 우리 있습니다. 라디오 그 맨날 나오는 사람들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고급 용어들과. 이거, 이 불청객 이거 그냥, 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30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그리고, 마무리로 저는 에어컨을 꼭 켜고 살겠습니다. 한번 우리도 이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착하게 살아갖고 사람들이 이게 나쁜 국민들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착한 국민들 데리고 갖고 놀고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우리 나쁜 행동으로 응징하겠다. 자, 여주라디오 30번째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